아니면 남에서 888 테이블 설거지라도 하고 갈래? 사람들은 모두 나를 강민호의 그림자, 집에서 밥하고 애나 키우는 식모 같은 아내라고 했다. 그는 스스로를 투자의 귀재라 칭하며 강남의 빌딩을 사고 억대 슈퍼카를 굴렸다. 그리고 이제는 젊고 아름다운 영감의 뮤즈라는 여자와 결혼까지 하겠단다. 그 막대한 부가 정말 자기 돌대가리에서 나온 거라고 믿는 걸까? 웃기지도 않는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그는 세상을 다 가진 승자처럼 웃었다. 상간녀에게 세기의 결혼식을 열어주러 갈 생각에 안달이 나 있었다. 가서 마음껏 자랑해봐. 내가 카드를 긁는 바로 그 순간 이 세상에서 생수 한 병 살 자격조차 없다는 걸 깨닫게 될 테니. 새벽 3시, 일산의 고급 아파트 단지 전체가 쥐죽은 듯 고요했다. 오직 나만이 유령처럼 소리 없이 서재에 앉아 있었다. 공기 중에는 식어 빠진 커피와 절망이 뒤섞인 퀴퀴한 냄새가 진동했다. 내 남편, 경제 잡지에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투자 천재라 극찬했던 강민호는 지금 안방의 3천만 원짜리 침대 위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숨소리는 고르고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까지 걸려 있었다. 아마 꿈속에서 또 만인의 찬양이라도 받고 있겠지. 나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리고는 세 개의 모니터를 가득 채운 채 깜빡이는 K선 차트와 빽빽한 데이터로 다시 시선을 돌렸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예측, 지정학적 리스크가 원유 가격에 미칠 영향,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발표 시기. 이런 것들이 그의 계좌 잔고를 결정하는 핵심이지. 그가 말하는 어줍잖은 직감 따위가 아니었다. 내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오가며 마지막 시뮬레이션을 마쳤다. 확인이 끝나자 나는 노란색 포스트잇 한 장을 뜯어 그가 가장 아끼는 몽블랑 만년필로 그의 날아갈 듯한 필체를 흉내내 또렷하게 지시를 적어 내려갔다. 테슬라 전략 매도. 나스닥 지수 2배 인버스 ETF 전액 매수. 시점 오늘 밤 10시 30분. 개장 즉시 실행. 나는 소리를 죽여 서재로 들어가 수백억 원의 향방을 결정지을 이 포스트잇을 그의 새 아이맥 화면 정중앙에 가만히 붙였다. 이것은 우리 사이의 무언의 비밀, 오직 나 혼자만 아는 비밀이었다. 내일 아침 그는 졸린 눈을 비비며 서재로 들어와 이 포스트잇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는 거울을 보며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한번 연습한 뒤 그의 트레이더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우주의 진리라도 깨달은 듯한 목소리로 이 지시를 내리겠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빌어먹을 천재성 덕분으로 돌릴 것이다. 우리 은성이가 바로 내 행운의 여신이야. 언젠가 가족 모임에서 그가 내 어깨를 감싸 안고 모든 친척 앞에서 자랑하듯 말했다. 은성이가 뭘 알겠어? K선 차트가 빨간색인지 초록색인지도 구분 못하는 애야. 하지만 은성이가 집에서 밥 잘하고 바닥 깨끗하게 닦아놓기만 하면 내 돈복이 그냥 굴러 들어온다니까. 마침 뜨거운 갈비탕 냄비를 들고 부엌에서 나오던 나는 거실에 터져나온 웃음소리와 아첨에 하마터면 국자를 놓칠 뻔했다. 내 시어머니, 언제나 나를 까다로운 눈으로 훑어보던 그 여사가 곧장 모두가 들을 만한 목소리로 거들었다. 그럼 당연하지. 여자는 여자다워야 해. 집안을 잘 건사하는 게 밖에서 고생하는 남편을 제일 크게 돕는 길이야. 우리 민호가 밖에서 저렇게 힘든데 내가 발목 잡으면 쓰나.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저 고개를 숙여 그들이 기대하는 순종적인 미소를 지어 보일 뿐이었다. 그리고는 묵묵히 갈비탕을 식탁에 올리고 다시 기름 냄새 자욱한 부엌으로 돌아가 지글거리는 동태전을 부쳤다. 내 손은 오랜 세월 찬물에 시달려 비가 오는 날이면 마디마디가 쑤셨다. 내 몸에서는 언제나 김치와 된장, 그리고 주방세제가 뒤섞인 냄새가 났다. 하지만 강민호의 몸에서는 톰포드 향수와 다른 여자의 향수 냄새가 났다. 그 여자의 이름은 윤세라. 예술대학을 갓 졸업한 모델. 젊고 예쁘고 그가 영감의 뮤즈라 부르는 여자였다. 그는 세라를 볼 때마다 시장의 맥박이 느껴진다고 했다. 참으로 가소로운 소리. 시장의 맥박이 그녀의 쇄골에라도 붙어있단 말인가?
그는 내가 사흘밤을 꼬박 세워 데이터를 분석해 벌어준 50억 원으로 그녀에게 핑크색 포르쉐 타이칸을 사줬다. 차를 출고한 날, 그는 집으로 바로 오지도 않았다. 윤세라의 오피스텔 앞에 차를 세워두고 운전석에 앉아 활짝 웃는 그녀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 나의 뮤즈를 위한 선물이라는 글과 함께 그 게시물 아래에는 수천 개의 좋아요와 부러움 가득한 댓글이 달렸다. 그럼 나는 뭘 받았냐고? 그날 밤, 그는 술기운과 자랑질에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값비싼 양복 주머니에서 구깃구깃한 종잇조각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툭 던졌다. 내 거. 마치 큰 상이라도 내리는 듯한 말투였다. 주워보니 롯데백화점 10만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할인 쿠폰이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영하 20도의 한강에 내동댕이 쳐진 것처럼 순식간에 얼어붙어 산산조각이 났다. 나는 알코올 때문에 희미하게 붉어진 그의 얼굴, TV에서 청산유수로 떠들던 그 얼굴을 보았다. 문득 그 얼굴이 낯설고 역겨웠다. 50억 원, 포르쉐 한 대, 그리고 할인 쿠폰 한 장. 이것이 바로 나, 한은성이라는 여자의 가치였다. 나를 숨막히게 한 것은 따로 있었다. 그가 할인 쿠폰을 던져주자마자 귀신같이 시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스피커폰을 켰고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다. 민호야, 오늘 또 큰돈 벌었다며? 역시 내 아들. 너 집안 돈 관리 잘해야 한다. 그 여자가 함부로 쓰게 두지 마. 집에서 노는 년이 돈이 뭐가 필요해?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지. 버릇 나빠지게 하면 안 돼. 강민호는 나를 힐끗 쳐다봤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오히려 거봐, 우리 엄마 말이 맞지? 하는 동조의 빛이 어렸다. 그는 수화기에 대고 말했다. 알았어요, 엄마. 저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한다고? 그의 방식은 상간녀에게 천문학적인 돈을 갖다 바치고 나라를 세운 아내에게는 할인 쿠폰 한 장으로 입을 씻는 것이었다. 그 순간 내 세상은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지난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존재했던 모든 다정함은 잘 짜인 한 편의 코미디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의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그저 그의 집에 있는 고급 가사 도우미, 황금알을 낳지만 이름과 존엄을 가질 자격이 없는 도구일 뿐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각성했다. 드라마처럼 울고불고 소리 지르는 각성이 아니었다. 뼛속까지 시리도록 차가운 자각이었다. 나는 거울 속에 비친 누렇게 뜬 얼굴과 흐릿한 눈동자의 여자를 보았다. 문득 그녀가 가련하고 비참했다. 나는 이 남자를 위해 월스트리트의 유망한 헤지펀드 매니저 자리를 포기했다. 내 모든 재능과 날카로움을 숨기고 기꺼이 그를 위해 제주를 넘는 곰이 되었다. 그것이 사랑이고 희생이라 믿었지만 결국 그것은 철저한 약탈에 불과했다. 그는 내가 가져다주는 행운의 법칙을 이제 자신이 터득했다고 믿는 듯했다. 그는 점점 더 참을성이 없어졌고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집에서 버젓이 윤세라와 영상통화를 했고 그녀가 사준 남성용 화장품을 세면대에 당당하게 올려놓았다. 그는 내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다고 이제 낚시하는 법을 스스로 배웠으니 나라는 미끼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마침내 내가 그를 위해 푸짐한 저녁을 차려놓은 어느 날 밤, 그는 젓가락 한 번 들지 않고 서류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휙 꺼내 던졌다. 우리 이혼하자. 오늘의 날씨를 말하듯 무미건조한 말투였다. 나는 정교하게 출력된 이혼 합의서를 내려다보았다. 흰 종이 위 검은 글씨로 내가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모든 분할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한다고 적혀 있었다. 소위 말하는 알몸으로 쫓겨나는 것이었다. 왜? 나는 뻔히 알면서도 물었다. 내 목소리는 나 자신이 놀랄 정도로 차분했다. 그는 비웃음을 터뜨리며 소파에 등을 기댔다. 나를 뜯어보는 그의 시선은 마치 유행진한 낡은 가구를 보는 듯했다. 한은성, 내 꼴을 좀 봐. 내가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데? 매일 밥하고 청소하는 것 말고 하는 게 없잖아. 내 수준에도 못 따라오고 사교계에 나가 내 얼굴을 빛내주지도 못해. 세라는 달라.
젊고 활기 넘치고 내 영감의 원천이야. 너랑 있으면 숨이 막혀.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나는 그 말을 되뇌었다. 목구멍에서 비릿한 피 맛이 올라오는 것 같았다. 내가 지새운 수많은 밤들, 분석 보고서로 가득 찬 하드디스크, 그를 위해 수많은 금융위기를 피하게 해준 나의 정확한 판단들이 그의 눈에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다. 드디어 나라는 밥벌레를 떼어내고 그의 뮤즈와 당당하게 함께하며 내 머리로 일군 수천억의 부를 독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나는 그의 의기양양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는 더 이상 고통이 없었다. 그저 잔인할 만큼 차가운 냉정함만이 남았을 뿐. 나는 펜을 들었다. 울지도 소리치지도 아주 작은 망설임도 없이 그 합의서에 내 이름을 적었다. 한, 은, 성. 그는 잠시 흠칫했다. 내가 이렇게 순순히 나올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 이내 그의 얼굴에 안도감과 희열이 번졌다. 그는 마치 천국행 티켓이라도 손에 쥔 듯 합의서를 낚아챘다. 좋아, 하는성. 이제야 똑똑한 짓 한 번 하는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넥타이를 고쳐매며 나를 거만하게 내려다보았다. 이 집, 이혼 숙려 기간 끝날 때까지 한 달은 더 살게 해주지. 한 달 뒤에는 알아서 나가길 바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으로 곧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남자를. 그는 몰랐다. 자신이 방금 서명한 것이 이혼 합의서가 아니라 제 인생의 파산 신청서라는 사실을. 그는 더더욱 몰랐다. 그의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이 법적으로 단 한 번도 그의 소유였던 적이 없다는 것을. 서명을 하던 날 서울 하늘은 보이지 않는 먼지라도 뒤집어 쓴 듯 뿌옇했다. 법무법인 회의실 안은 벽시계 초침 소리가 들릴 만큼 고요했다. 똑, 딱, 똑. 매 순간이 강민호의 조급한 마음을 두드리는 듯했다. 그는 내 맞은편에 앉아 다리를 꼬고 비싼 가죽 서류 가방 위를 초조하게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시선은 이따금 창밖을 향했다. 마치 그곳에 자신의 빛나는 미래라도 있는 것처럼. 내 변호사인 박 변호사는 걱정과 동정이 섞인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모든 가치를 착취당한 뒤 빈손으로 쫓겨나는 불쌍한 여자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그녀가 몇 번이나 입을 열려 했지만 나는 눈빛으로 제지했다. 강민호의 변호사는 사무적인 얼굴로 서류를 내 앞으로 밀었다. 하는성 씨, 합의 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 강민호 씨와의 협의에 따라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모든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시는 겁니다. 여기 일산 아파트, 강민호 씨 명의의 모든 주식, 펀드 및 회사 지분을 포함해서요. 그에 대한 보상으로 강민호 씨께서 1억 원의 생활 안정자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하셨습니다. 1억 원. 속으로 냉소가 터져나왔다. 그 돈은 윤세라의 에르메스 버킨백 하나 값도 안 될 것이다. 강민호는 이 비자료마저도 길거리의 거지를 동냥하듯 굴욕적으로 책정했다. 됐습니다. 내가 나지막이 입을 열자 회의실 안에 모두가 나를 쳐다봤다. 나는 펜을 들고 곧장 마지막 장 서명란으로 넘겼다. 그 1억 필요 없습니다. 강민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가 이내 감출 수 없는 경멸로 바뀌었다. 그는 내가 마지막 현실적인 이익마저 포기하는 것을 보고 완전히 머리가 돌았거나 혹은 가소로운 방식으로 비참한 자존심을 지키려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그의 시선을 무시한 채 펜촉이 종이 위를 스치는 것에만 집중했다. 하는성. 평소 그의 필체를 흉내내던 흘림체와는 다른 내 본래의 필체. 또렷하고 힘있고 어떤 의심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서명을 마친 나는 서류를 다시 밀어놓고 일어섰다. 박 변호사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고생하셨습니다, 박 변호사님. 제 쪽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뒤돌아 다시는 강민호를 쳐다보지 않고 그 숨막히는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등 뒤로 승리자의 우월감에 가득 찬 그의 시선이 칼날처럼 꽂히는 게 느껴졌다.
이 어리석은 여자가 드디어 내 인생에서 완전히 꺼져주는구나. 그는 분명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는 틀렸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 나는 집으로 가지 않고 곧장 택시를 잡아 여의도로 향했다. 그곳 즐비한 마천루 중 한 곳에 내 혼전 재산으로 등록해둔 눈에 띄지 않는 사무실이 있었다. 지난 10년 그곳은 간단한 세무 및 법률 서류 처리용으로만 사용되며 휴면 상태에 있었다. 하지만 오늘 다시 가동될 것이다. 사무실에 들어서 블라인드를 걷자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최고 등급으로 암호화된 스위스 은행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이었다. 36자리의 비밀번호와 OTP를 입력하자 복잡한 금융 구조도가 화면에 나타났다. 강민호의 모든 자산,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기적의 투자 계좌부터 탈세를 위해 만든 몇 개의 페이퍼 컴퍼니까지 모든 자금의 흐름은 최종적으로 케이맨 제도에 설립된 한 역의 신탁펀드로 모이게 되어 있었다. 이 신탁의 유일한 수혜자이자 최고 통제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강민호가 아니라 바로 나, 한은성이었다. 이것은 내가 그와 결혼하기 전 나 자신을 위해 남겨둔 마지막이자 가장 견고한 방어선이었다. 그때 소위 사랑이라는 것에 눈이 멀어 내 커리어를 포기하기로 결심했을 때 평생을 월스트리트 변호사로 살아온 아버지가 거의 명령에 가깝게 이 신탁을 설립하게 하셨다. 얘야, 사랑은 믿어도 되지만 인간의 본성은 절대 믿지 마라. 내 머리는 그에게 빌려줄 수 있어도 돈지갑 열쇠는 반드시 내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 당시에는 아버지의 말을 흘려들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아버지의 지혜야말로 내 인생 최대의 자산이었다. 강민호는 금융법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없었다. 그는 오직 오르고 내리는 숫자만 볼 줄 알았다. 내가 이 신탁 서류를 평범한 해외 자산관리 위임장처럼 꾸며 내밀었을 때 그는 쳐다보지도 않고 서명했다. 이런 번거로운 서류 작업은 현모양처인 내 몫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의 자만심과 무지는 오늘 그의 결말에 가장 치명적인 복선을 깔아주었다. 법적으로 그의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은 그저 잠시 그에게 보관되어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나는 언제든 그것을 회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빨리 끝내고 싶지는 않았다. 모든 자금을 한 번에 빼내는 것은 그에게 충격을 줄 뿐, 구름 위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고통을 온전히 느끼게 하기에는 부족했다. 나는 그가 내게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 가장 공개적이고 처참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이혼에는 한 달의 숙려 기간이 있다. 그 한 달이 바로 내가 그를 위해 준비한 단두대의 카운트다운이었다. 나는 그 굴욕적인 기억으로 가득 찬 집에서 나와 마포의 작은 레지던스를 얻었다.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그의 거대한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모든 수정과 개입을 중단하는 것이었다. 나는 냉담한 신처럼 매일 흥미롭게 컴퓨터를 켜고 내가 한때 내 손으로 만들었던 금융제국이 어떻게 두뇌를 잃고 균열을 일으키는지 관찰했다. 첫 주, 그가 집중 투자했던 바이오주 하나가 임상 데이터 미달로 주가가 30% 폭락했다. 예전 같았으면 나는 실적 발표 3일 전에 온갖 낌새를 분석해 그가 미리 손절하고 위험을 피하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저 화면에 그 시퍼렇고 눈에 거슬리는 음봉을 바라볼 뿐 마음에는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다. 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는 짜증으로 가득했다. 젠장, 미치겠네. 요즘 시장이 왜 이래? 운이 왜 이렇게 없어? 나는 아무런 감정 없는 톤으로 대답했다. 그래요. 투자는 원래 리스크가 있는 법이죠. 내가 뭘 알아. 그는 즉시 신경질적으로 내 말을 끊었다. 너한테 말해봤자 입만 아프지? 됐다, 끊어. 아, 맞다. 나 세라랑 다음 달 15일에 시내 신라호텔에서 결혼해. 세라가 세기의 결혼식을 원해서 당연히 해줘야지. 청첩장은 안 보낼게. 내가 보면 상처받을 테니. 그의 말에는 과시와 의도적인 떠보기가 가득했다. 그는 내 고통을 보고 싶어 했고 자신의 결정이 얼마나 올바른지 확인하고 싶어 했다. 축하해요. 나는 딱 두 마디만 하고 전화를 끊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뚜뚜 소리를 들으며 나는 그의 어이없고 분노에 찬 표정을 상상할 수 있었다. 그는 내가 무감각해졌거나 혹은 억지로 강한 척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가 어찌 알았을까? 지금 내 심정은 이미 결말을 아는 연극을 보며 악당 주인공이 스스로 파놓은 무덤으로 한 걸음씩 걸어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과 같다는 것을. 둘째 주, 내가 더 이상 해지 포지션을 관리해주지 않자 원유 선물에 대한 그의 롱 포지션이 급격한 시장 변동에 그대로 노출되어 박살났다. 순식간에 10수억 원이 증발했다. 그의 전화가 또 걸려왔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쉽사리 감춰지지 않는 공포가 섞여 있었다. 은성아, 너 아직 그 집에 있어? 집안 풍수라도 건드렸어? 왜 요즘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보라, 그는 이런 인간이다. 절대 자기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지 않는다. 성공은 자신의 덕으로, 실패는 허무맹랑한 문과 풍수 탓으로 돌릴 뿐. 나 이사 나왔어요. 나는 평온하게 대답했다. 강민호 씨, 우린 이제 남남이에요. 당신 투자가 잘 되든 말든 저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는 길길이 날뛰었다. 한은성, 잊었어. 이혼해도 내가 한 달이나 유예 기간을 줬잖아. 이 은혜도 모르는 여자야. 은혜도 모른다고? 실소가 터져나왔다. 나에게 양심을 논하는가? 내 공을 가로채고 내 돈으로 상간녀를 먹여 살리고 마지막엔 나를 쓰레기처럼 내쫓으려던 남자가 감히 내게 양심을 논해? 나는 더 이상 그와 말을 섞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었다. 숙려 기간은 하루하루 지나갔고 그의 계좌 자산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그는 곧 다가올 성대한 결혼식과 윤세라의 영웅이 될 환상에 머리가 어떻게 된 상태였다. 그는 모든 손실을 일시적인 시장 조정, 여명이 오기 전 마지막 어둠이라고 치부했다. 심지어 레버리지를 더 키워 결혼식 전에 한탕해서 만회한 뒤 결혼식을 더욱 화려하게 치를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 그가 미쳐갈수록 나는 더욱 냉정해졌다. 내 하루는 정밀 기계처럼 규칙적으로 돌아갔다. 아침에는 조깅을 하고 새로운 사무실로 출근했다. 낮에는 최고의 변호사, 회계사들과 연락하며 신탁펀드 자산에 대한 가장 세밀한 정리 및 이전 계획을 세웠다. 밤에는 더 이상 사람 속을 뒤집는 K선 차트 대신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심지어 도예 수업까지 등록했다. 나는 결혼 생활 동안 완전히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고 있었다. 그 세기의 결혼식은 그의 단두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은 그전까지 내 칼을 잘 갈아두는 것뿐이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강민호의 세계적인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나의 계획도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에 접어들었다. 복수는 시끄러운 싸움이 아니다. 절대적인 인내와 지혜가 필요한 정밀한 외과 수술이다. 내가 할 일은 그가 가장 의기양양하고 경계심을 풀었을 때 그의 모든 대동맥을 한 번에 끊어버리는 것이었다. 나의 첫 번째 목표는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무제한 한도 블랙카드였다. 그 카드는 현대카드에서 발행하는 최상위 프라이빗 카드로 막강한 재력과 지위의 상징이었다. 강민호는 어딜 가든 의식적으로 그 카드를 내보였다. 레스토랑에서, 명품 매장에서, 친구들 모임에서. 그 카드는 그에게 수많은 부러움의 시선을 안겨주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이 카드가 은행에서 투자의 신인 자신을 위해 직접 만들어준 것이라고 떠들었다. 물론 그는 몰랐다. 그 카드가 단지 가족 카드에 불과하다는 것을. 마스터카드는 내 보석함 가장 깊숙한 곳, 벨벳 주머니 안에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마스터카드의 소유주는 그가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고 믿고 있는 바로 나의 아버지였다. 결혼 초 가족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그의 사람됨을 시험해보기 위해 나는 내가 고아이며 어릴 적부터 보유권에서 자랐다는 거짓말을 했다. 강민호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고 심지어 성가신장인 장모를 상대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안도하기까지 했다. 그의 이기심과 냉정함은 내게 그의 본성을 똑똑히 보여주었고 나는 이 비밀을 영원히 지키기로 마음먹었다. 이 가족 카드는
결혼 후 아버지가 비상시에 쓰라며 개인 비서를 통해 내게 건네주신 것이었다. 강민호는 이 카드를 발견하고는 미친 듯이 기뻐했다. 그는 카드의 출처를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고 그저 자신의 실력에 대한 또 다른 증거라 여기며 10년 동안 마음껏 사용했다. 나는 카드사 VIP 전용 라인으로 전화를 걸었다. 네, 한 회장님 비서실입니까? 아니요, 따님입니다. 내 목소리는 차분하고 또렷했다. 아버지 명의의 이마스터 카드와 연계된 가족 카드에 대해 특별 지시를 하나 설정하고 싶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매니저는 즉시 공손해졌다. 네, 한 이사님. 말씀하십시오. 무엇이든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그러니까 15일, 저녁 9시 정각에 카드 번호 끝자리가 8888인 가족 카드에 대해 연구 해지 및 동결 명령을 실행해 주십시오. 기억하세요? 9시 정각입니다. 1초도 틀려선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연구 해지. 혹시 사유를 어떻게 처리해 드릴까요? 나는 사무실 통유리창 너머로 차들로 붐비는 여의도를 내려다보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었다. 사유요. 그냥 마스터 카드 소유주 분실 신고로 하죠. 전화를 끊고 나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첫 번째 지뢰가 설치 완료되었다.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호텔 비용을 결제하는 순간 보통 저녁 만찬이 끝나는 9시경이 될 것이다. 나는 그가 모든 명망 있는 하객들 앞에서 천국에서 지옥으로 자유낙하하는 경험을 하게 해줄 것이다. 다음은 더 핵심적인 부분, 자산의 완전한 분리였다. 우리의 그 불평등한 이혼 합의서에 따르면 나는 모든 재산을 포기했다. 하지만 법의 오묘함은 말장난 하나로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다는 데 있다. 나의 변호인단은 내가 제공한 신탁 서류를 바탕으로 완벽한 자산 이전 시나리오를 이미 구축해 놓았다. 마지막 재산 교섭 회의는 여전히 그 익숙한 법무법인에서 열렸다. 강민호는 봄바람이라도 맞은 듯한 얼굴로 들어섰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머리는 포마드로 반짝였으며 몸에서는 비싼 향수 냄새가 진동했다. 그는 나를 곧 무대에서 치워질 배경 소품처럼 쳐다봤다. 빨리 시작하죠. 오후에 결혼 예복 피팅 가봐야 하니까? 그가 재촉했다. 내 변호사인 박 변호사가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그의 앞으로 밀었다. 강민호 씨, 합의에 따라 한은성 씨는 강민호 씨 명의의 어떤 자산도 가져가지 않으실 겁니다. 다만 회계 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강민호 씨께서 관리하시던 몇몇 여괴법인의 소유권 변경에 대한 법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강민호는 짜증스럽게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회사요? 다 내 거 아니었나? 그냥 사인하라고 해요. 이런 겁니다. 내가 직접 마치 쉬운 수학 문제를 설명하듯 부드러운 말투로 입을 열었다. 결혼 후에 절세를 위해 법인 3개를 설립했잖아요. 하나는 글로리 글로벌 캐피탈로 우리 유동자금과 핵심 주식 자산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퓨처비전테크로 주로 엔젤 투자를 하는 곳이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스타 오브 서울 홀딩스고요. 나는 일부러 스타 오브 서울 홀딩스를 언급할 때 잠시 뜸을 들였다. 강민호의 눈이 즉시 반짝였다. 그가 직접 지은, 듣기만 해도 야심이 넘치는 이름이었다. 게다가 그 법인 서류에는 그가 민호타워를 짓겠다며 늘 자랑하던 경기도의 땅 소유권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세 법인이 설립 절차가 복잡해서 대표이사가 계속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제 이혼하니 당연히 대표이사직을 돌려드려야죠. 나는 공적인 처리라는 성실한 태도를 보이며 말을 이었다. 글로리 캐피탈과 퓨처비전테크는 현금과 주식이니 장부가 간단해요. 하지만 스타 오브 서울은 토지와 미래 개발 프로젝트가 엮여 있어서 장부상 가치는 굉장히 높지만 절차가 가장 복잡하죠. 나는 일부러 애매하게 말을 흘렸다. 강민호는 예상대로 미끼를 물었다. 그는 재무제표는 볼 줄 몰랐고 오직 최종 숫자만 볼 줄 알았다. 그의 눈에 토지, 개발 프로젝트, 홀딩스 같은 단어는 곧 막대한 부를 의미했다. 반면 현금, 주식 같은 것들은 오히려 평범하게 느껴졌다.
그럼 스타 오브 서울을 바로 나한테 넘겨요. 그는 주저없이 결정했다. 나머지 뭐 현금이니 주식이니 하는 것들은 대충 계산해서 거기서 일부를 떼어주세요. 내 마지막 잡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나중에 강민호가 너무 야박했다는 소리 안 듣지? 그는 자신이 관대하면서도 영리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했다. 나라는 짐을 덜어내면서 동시에 자신이 보기에 가장 가치 있는 핵심 자산을 지켰고 변호사 앞에서 자신의 대범함까지 과시했다고. 나와 박 변호사는 눈을 마주쳤다. 서로의 눈에서 모든 것을 안다는 듯한 기색이 스쳤다. 알겠습니다. 강민호 씨. 박 변호사는 웃음을 참으며 미리 준비해둔 다른 서류를 건넸다. 그럼 이 스타 오브 서울 홀딩스의 대표이사 및 전체 지분 양도 계약서에 서명해 주십시오. 동시에 한은성 씨는 글로리 글로벌 캐피탈과 퓨처비전 테크의 모든 자산을 인수하게 됩니다. 강민호는 쳐다보지도 않고 용이 날아가는 듯한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휘갈겼다. 그는 몰랐다. 글로리 글로벌 캐피탈단에 혼인 기간 동안의 거의 모든 유동자금과 진짜 우량주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그 총 가치는 800억 원을 훌쩍 넘었다. 그는 더더욱 몰랐다. 자신이 보물지도처럼 여긴 스타 오브 서울 홀딩스가 사실은 내가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독이 든 자산 꾸러미라는 것을. 그 경기도 땅은 정부의 최신 환경계획에 따라 영구 녹지로 지정되어 어떤 상업적 개발 가치도 없었다. 더 치명적인 것은 그 법인이 땅 소유권을 유지하고 가짜 초기 개발을 진행하는 척하느라 200억 원에 달하는 은행 담보대출과 사채를 짊어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 빚은 대표이사와 지분 변경과 함께 완벽하게 강민호 한 사람의 명의로 이전될 것이다. 그는 제 손으로 800억 원의 현금과 주식을 포기하고 동시에 200억 원의 빚을 떠안는 문서에 서명한 것이다. 그는 자신이 보물지도라고 믿는 서류를 들고 만족스럽게 자리를 떴다. 떠나기 전 그는 내게 동정 어린 눈빛까지 보냈다. 마치 이봐, 내가 빵 부스러기 정도는 남겨줬으니 나에게 감사해야 할 거야라고 말하는 듯했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신나게 집으로 달려가는 바보를 보는 기분이었다. 며칠 뒤 지독하게 사치스러운 결혼식 청첩장 하나가 내 작은 레지던스로 배달되었다. 금박으로 새긴 글씨,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 장식, 펼치면 강민호와 윤세라의 입체 영상까지 튀어나왔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댄 채 달콤하고 눈부시게 웃고 있었다. 나는 청첩장을 테이블 위에 놓고 얼음물을 한 잔 따랐다. 그 청첩장을 보며 내 마음에는 더 이상 어떤 파문도 일지 않았다. 질투도 마음의 상처도 없었다. 그저 사냥꾼이 사냥감이 한 걸음씩 더드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차가운 쾌감만이 있었다. 강민호, 윤세라. 너희의 마지막 축제를 마음껏 즐기렴. 심판의 종소리는 곧 울릴 테니. 11월 15일 서울의 날씨는 유난히 맑았다. 마치 하늘마저 이 세기의 결혼식을 축복하는 듯 했다. 신라 호텔 영빈관은 수만 송이의 흰 장미와 크리스탈로 장식되어 동화 속 궁전 같았다. 온 도시, 아니 전국의 내로라 하는 명사, 기업가, 연예인들이 화려한 차림으로 참석했고 공기는 돈과 허영이 뒤섞인 향기로 가득했다. 나는 현장에 가지 않았다. 그저 서울의 절반이 내려다 보이는 내 사무실에 앉아 벽에 걸린 거대한 디스플레이를 켰다. 화면에서는 각종 연예 매체와 인플루언서들이 이 결혼식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었다. 카메라 속 강민호는 새하얀 브리오니 맞춤 예복을 입고 머리는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이 빗어 넘겼으며 얼굴에는 인생 최고의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마치 왕처럼 그의 신부 윤세라의 팔짱을 끼고 모든 사람의 축복과 찬사를 받았다. 윤세라는 억대의 베라왕 드레스를 입고 목에는 거대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내가 언젠가 경매에서 마음에 들어 했지만 강민호가 너 같은 아줌마한테는 안 어울려라며 사주지 않았던 바로 그 노필리아의 눈물이었다. 이제 그것은 다른 여자의 목에서 빛나며 소리 없는 조롱을 보내고 있었다. 강 대표님, 정말 인생의 승자시네요. 일과 사랑을 다 잡으셨어요. 그러게요.
강 대표님이 최근에 수천억대 부동산 프로젝트 시작하신다면서요? 그 민호 타워 말이에요. 정말 대단한 배짱이세요. 윤세라 씨도 너무 행복하겠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남자에게 시집가는 거잖아요. 나는 중계 화면에서 들려오는 온갖 아첨을 들으며 무표정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내 휴대폰에는 과거의 친구들이 보낸 메시지가 계속해서 도착했다. 행간에는 불행을 즐기는 듯한 떠보기가 가득했다. 은성아, 괜찮아. 뉴스 봤어. 민호 씨가. 너무 속상해하지 마. 신부가 그렇게 예쁘다며? 너도 꿋꿋해야 해. 나는 단 한 통도 답장하지 않았다. 그저 화면 속에서 빛나는 두 사람을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반지를 교환하고 깊게 키스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현장의 플래시가 일제히 터지며 그들의 행복을 완벽한 그림으로 만들었다. 888개의 테이블에 앉은 하객들이 동시에 일어나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분위기를 최고조로 이끌었다. 정말 성대하구나. 성대할수록 잠시 후 추락할 때 더 요란한 소리가 나겠지? 시간은 1분 1초 흘러갔다. 만찬이 시작되고 정교한 요리들이 물처럼 밀려 나왔으며 비싼 샴페인이 연이어 터졌다. 강민호는 윤세라를 데리고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아첨을 받고 그의 허황된 거대한 청사진에 대해 떠들었다. 그의 자신감은 알코올과 군중의 찬사 속에서 극도로 팽창했다. 내 시선은 화면 오른쪽 하단의 시간에 멎었다. 20시 55분, 20시 58분, 20시 59분.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다. 출발 신호를 기다리는 단거리 육상 선수처럼. 21시. 바로 지금이다. 결혼식 현장. 만찬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호텔 총지배인이 직접 강민호를 수행하며 홀 한쪽에 마련된 임시 계산대로 향했다. 이것은 결혼식 전체 과정에서 주인의 재력을 과시하는 무언의 절차였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전설의 블랙카드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멋지게 결제하는 것. 강 대표님, 오늘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이번 연회 총비용은 모두 합쳐 23억 7천만 원입니다. 총지배인이 미소를 지으며 긴 계산서를 건넸다. 강민호는 쳐다보지도 않고 주머니에서 검은 카드를 멋지게 꺼내 건넸다. 결제해요. 그는 짧고 굵게 의심의 여지 없는 위엄을 담아 말했다. 주변 하객들은 부러움과 경외의 시선을 보냈다. 윤세라는 그의 곁에 바싹 붙어 허영심이 극도로 충족된 달콤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총지배인이 공손하게 두 손으로 카드를 받아 POS 단말기에 가볍게 긁었다. 삑 맑은 소리와 함께 단말기 화면에 붉은색 한글이 떠올랐다. 거래 거절 총지배인의 미소가 순간 굳었다. 그는 자신이 실수했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카드를 긁었다. 삑 여전히 눈에 거슬리는 붉은 글씨. 이상하네. 그는 작게 중얼거리며 새 단말기로 교체한 뒤 다시 카드를 긁었다. 삑 거래 거절.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주변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잦아들고 모든 시선이 그 작은 단말기에 집중되었다. 강민호의 얼굴에서도 미소가 사라지고 당혹감과 불쾌함이 서렸다. 뭐 하는 겁니까? 당신들 기계가 고장난 거 아니에요? 그가 날카롭게 물었다. 아닙니다. 대표님, 총지배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는 전화를 들어 카드사 백엔드 센터로 바로 연결했다. 네, 신라 호텔입니다. 여기 현대 블랙카드 결제가 안 돼서요. 카드 번호는 전화기 너머에서 무언가 말이 들려왔다. 총지배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전화를 내려놓고 강민호를 보며 목소리를 떨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은행 쪽에서 이 카드가 방금 전 저녁 9시 정각의 마스터 카드 소유주에 의해 분실 신고되어 영구 해지되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강민호의 목소리가 믿을 수 없다는 충격에 갑자기 높아졌다. 말도 안 돼. 내가 마스터 카드 소유주야. 어떻게 해지가 돼? 은행에서는 이 카드가 가족 카드이며 마스터 카드의 소유주는 다른 분이라고 합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강민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터져나갔다. 가족 카드. 어떻게 가족 카드일 수가 있지? 10년을 쓴 카드가 어떻게 가족 카드란 말인가? 주변 하객들은 완전히 난리가 났다. 수군거림은 이제 노골적인 뒷담화로 변했다. 세상에, 가족 카드였어? 어쩐지 저런 레벨의 카드를 가질 깜냥이 안 돼 보였어. 이거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네? 결혼식 비용도 못 내는 거 아냐? 윤세라의 얼굴도 붉은색에서 흰색으로 변했다. 그녀는 강민호의 팔을 세게 잡아끌며 다급하게 물었다. 민호 오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빨리 어떻게 좀 해봐. 강민호가 이 갑작스러운 사태에 정신을 못 차리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맑고 살짝 조롱기가 섞인 여자 목소리가 홀 입구에서 울려 퍼졌다. 왜, 계산할 돈이 없나? 모두가 소리가 난 곳을 쳐다봤다. 그곳에는 나, 한은성이 심플한 흰 셔츠와 청바지 차림으로 캔버스백 하나를 든 채 유유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내 얼굴에는 알듯 말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온통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으로 번쩍이는 이 공간에서 나의 등장은 너무나 이질적이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시선을 끌었다. 강민호와 윤세라는 나를 보고 대낮에 귀신이라도 본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내가 어떻게 여기에? 강민호가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더듬거렸다. 나는 그를 무시하고 겁에 질린 호텔 총지배인 앞으로 곧장 걸어갔다. 주머니에서 똑같이 생긴 블랙카드 한 장을 꺼내 그의 눈앞에서 흔들어 보였다. 이게 마스터 카드예요. 그리고 나는 잿빛이 된 강민호를 향해 돌아섰다.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던 그 말을 가장 아무렇지 않은 말투로 뱉어냈다. 아니면 남아서 888테이블 설거지라도 하고 갈래? 내 말이 떨어지자 홀 전체는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이내 누군가 참지 못하고 푸하하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곧이어 비웃음, 수군거림, 카메라 셔터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와 강민호와 윤세라를 완전히 집어삼켰다. 강민호의 얼굴은 흰색에서 붉은색으로 다시 붉은색에서 돼지간색으로 변했다. 그는 나를 죽일 듯이 노려봤다. 그의 눈에는 원망과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아마 죽을 때까지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자신이 쓰레기처럼 내버린 이 여자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는지를. 그리고 그의 곁에 있던 윤세라, 그 아름다운 뮤즈는 얼굴의 화장이 눈물로 다 번져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다가 옆에선 이 결혼식 비용 하나 치르지 못하는 남자를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환멸과 후회가 가득했다. 나는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막대한 비용을 들인 세기의 결혼식이 온 세상이 아는 세기의 웃음거리로 전락하는 것을 지켜봤다. 마음속에는 들끓는 증오도 복수의 환희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난 뒤에 평온함만이 있었다. 나는 그들을 향해 10년의 결혼 생활 중 가장 진심 어리고 가장 찬란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 돌아섰다. 수많은 복잡한 시선 속에서 나는 당당하게 호텔을 걸어 나왔다. 바깥의 밤 공기는 무척이나 상쾌했다. 웃음거리로 전락한 그 결혼식은 강민호의 도미노가 무너지는 첫 번째 조각에 불과했다. 다음 날 서울의 모든 경제지와 연예지 일면은 투자 천재 강민호, 결혼식 비용 미납, 심각한 재정 위기설이라는 기사로 도배되었다. 사진 속 그의 돼지간처럼 변한 얼굴과 윤세라의 눈물로 얼룩진 화장은 고화질 카메라에 선명하게 포착되었다. 곧이어 두 번째 도미노가 쓰러졌다. 호텔 측은 그를 상대로 30억 원에 달하는 결혼식 비용 및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가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자 법원은 즉시 그의 명의로 된 모든 개인 은행 계좌를 동결했다. 하지만 그 계좌들은 이미 그의 최근 투자 실패로 텅 비어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나는 변호사를 통해 스타 오브 서울 홀딩스의 200억 원에 달하는 빚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그의 앞으로 밀어넣었다. 은행과 사채업자들은 피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몰려들어 그의 아파트 문 앞을, 그의 회사 건물 앞을 막아섰다.
한때 그에게 고개를 숙이던 사람들은 이제 흉악한 얼굴로 그를 위협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보물이라 믿고 서명했던 지분 양도 계약서가 사실은 자신의 목을 조르는 저승사자의 부적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경악했다. 그는 이 뜨거운 감자를 버리려 했지만 법인의 대표이사와 모든 채무관계는 이미 법적으로 그와 단단히 묶여 있었다. 그가 내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이전의 오만함과 짜증이 아니었다. 이성을 잃은 분노와 히스테릭한 절규였다. 한은성. 너였어. 전부 내가 한 짓이지. 이 독사 같은 년. 내가 날 함정에 빠뜨렸어. 나는 조용히 듣고만 있다가 그가 지쳐 헐떡일 때쯤 나지막이 한마디 쏘아붙였다. 강민호 씨, 기억나요? K선 차트도 볼 줄 모르는 내가 당신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했었죠. 지금 보니 나의 아무 도움 안 됨의 대가가 좀 비싼가 보네요. 그 말을 끝으로 나는 전화를 끊고 그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다. 그를 무너뜨린 마지막 한 방은 주식시장에서 터졌다. 나의 분석과 경고가 사라지자 그가 막대한 레버리지를 일으킨 투자 포트폴리오는 전 세계적인 시장 충격에 그대로 노출되어 강제 청산당했다. 하룻밤 사이에 그는 계좌에 남은 모든 자산을 날렸을 뿐만 아니라 증권사에 막대한 빚까지 지게 되었다. 수백억 자산가에서 빚더미에 오른 신용불량자로. 강민호가 추락하는 데는 한 달밖에 걸리지 않았다. 윤세라는 당연히 그를 떠났다. 듣기로는 결혼식 참사가 일어난 바로 다음 날 모든 명품 가방과 보석을 챙겨 그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사라졌다고 했다. 그녀가 사랑한 것은 투자의 신 강민호였지 부채의 신 강민호가 아니었으니까? 돈과 허영 위에 세워진 그 사랑은 바람보다도 빨리 흩어졌다. 그리고 나, 한은성.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느라 바빴다. 나는 아버지의 이름과 내 이름을 합쳐 성진 캐피탈이라는 사모 투자회사를 설립했다. 사무실은 여의도 최고의 오피스 빌딩, 한때 내가 우러러보던 증권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곳에 자리 잡았다. 나는 더 이상 마쿠에 숨을 필요도 내 지혜를 다른 사람의 재능으로 위장할 필요도 없었다. 나는 내 본명, 한은성, 세 글자를 걸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고 투자 책임자가 되었다. 회사 설립 첫 주, 나는 시장에 대한 정확한 판단으로 데이터 조작이 의심되던 미국 기술주에 대해 대규모 공매도를 실행했고 동시에 다른 신재생 에너지 기업의 주식을 매입했다. 일주일 뒤 전자의 주가는 70% 폭락했고 후자는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 발표로 50% 급등했다. 첫 주, 내 펀드의 수익률은 경이로운 35%를 기록했다. 이 숫자는 대한민국 금융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성진 캐피탈과 한은성이라는 이름은 순식간에 업계 최고의 화두가 되었다. 사람들은 혜성처럼 나타난 이 투자의 여왕이 대체 누구인지, 어떤 신비로운 배경과 놀라운 실력을 가졌는지 궁금해했다. 과거의 유령 트레이더가 마침내 여왕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스포트라이트 앞에 섰다. 그날 오후 화상회의를 막 끝낸 내게 비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들어왔다. 대표님, 주문하신 커피입니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덧붙였다. 방금 1층 로비에서 기자들이 어떤 사람을 둘러싸고 소란이 좀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도 들지 않고 무심하게 물었다. 누군데요? 아마 그 강민호라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비서의 말투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다. 법원에서 지급 명령을 받아서 지하철도 못 탄다던데 어떻게 이 건물까지 왔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빚쟁이들한테 둘러싸여서 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커피잔을 들던 내 손이 허공에서 1초간 멈췄다. 나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오피스 빌딩 유리문 밖 과연 작은 무리가 엉켜 있었다. 그 무리의 중심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림자가 보였다. 그는 구겨진 싸구려 양복을 입고 머리는 기름에 떡져 있었으며 험악한 남자 몇몇에게 이리저리 밀쳐지고 있었다. 한때 의기양양했던 그의 얼굴에는 이제 공포와 비굴함, 그리고 절망만이 가득했다.
그는 나의 시선을 느꼈는지 망연히 고개를 들어 위를 올려다보았다. 수십 층의 거리를 두고 그의 표정을 볼 수는 없었지만 나는 상상할 수 있었다. 그것이 얼마나 깊은 후회와 억울함으로 가득 찬 눈빛일지를. 나는 조용히 몇 초간 그를 바라보다가 블라인드를 내렸다. 아래층에 나와 상관없는 소란을 차단했다. 나는 책상으로 돌아와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셨다. 커피의 쓴맛과 얼음의 차가움이 입안에서 뒤섞이며 전례 없는 상쾌함을 선사했다. 휴대폰 화면이 반짝이며 경제 뉴스 푸시 알림이 떴다. 미스터리 퀸 하는성, 성진 캐피탈의 신화를 이끌다. 여의도의 새로운 전설로 부상. 나는 뉴스 헤드라인을 보며 나도 모르게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내가 한 모든 일이 복수를 위해서였을까? 그렇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는 것보다 내가 더 즐기는 것은 내 손으로 나 자신을 다시 천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나는 그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나는 그저 본래 내 것이었던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이 일을 했다. 나의 두뇌, 나의 이름, 나의 인생, 그리고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영광까지.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기름 냄새에 찌들어 살던 하는성은 죽었다. 지금 살아있는 것은 성진 캐피탈의 대표, 하는성이다. 이것이야말로 약탈당한 내 10년의 청춘에 대한 최고의 심판이자 나 스스로를 구원한 뒤 맞이한 가장 화려한 부활이다. 나의 독주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엔드.